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자본시장 전반의 상황이 아주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거물급들의 시장 참여세가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은 연중 최고 가격을 찍어버렸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동반 하락세를 확인했습니다. 글로벌하게 확인되고 있는 공통 분모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죽어라 금리 올려도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있고 여기저기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들 속속 등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유럽도 기업들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여기에 금리 인상 상황이 더해져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은행 위기 가능성, 상업부동산 위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슈 팔로잉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상업부동산 리스크로 인해서 추가 파산 은행이 나올 수 있지만 광범위한 위기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3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순조롭습니다. 일주일 동안 16% 수준의 랠리를 펼치면서 올해 최고 수준의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증시와 디커플링 양상이 조금 더 확연해진 건데 블랙록 임팩트가 얼마나 강력한 건지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얼마나 더 강력할 것인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4만 달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 지점이 포착됐습니다. 하루 전 영상을 통해서 프랑스의 크레딧 아크리콜의 운용자산 수탁은행 카세이스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 살펴봤었는데 여기서 정말 엄청 아주 많이 흥미로운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은행은 BNP 파리바가 합작 투자한 기업인데 BNP 파리바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의 주요 고객입니다. 맞습니다. 그 메타코, 리플사가 3,300억 원을 현금으로 때려박아서 인수했던 바로 그 메타코. 리플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참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국내에서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 중단을 발표하면서 러그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루인베스트 측은 위탁 운영사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이고 러그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높은 이자율 생각해서 특정 업체에 맡기자니 불안감이 생길 법한 상황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중앙화 거래소에 그냥 놔두자니 FTX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셀프 커스터디나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콜드 월렛은 100% 안전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은행들도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시대에 어떤 투자 영역에서 100% 안전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콜드 월렛이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아니면 다른 뭐가 됐든 충분히 공부하시고 나름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5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S&P 500은 0.77%, 나스닥은 1.01%가 빠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있고 이런 와중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매도세를 부추긴 겁니다. 일단 몇 가지 데이터가 눈에 띕니다. 6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46.3을 기록했는데 시장의 예상치 48.5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게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으로, 50 아래에 있으면 경기 위축 국면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지금 5월 이후 계속 50 아래에서 숫자가 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국의 6월 PMI 역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기업들의 심리가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가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게 글로벌하게 확인되고 있는 건데, 곳곳에서 추가 금리 인상 경고 내지는 추가 금리 인상 행보,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불난집의 부채질을 아주 훨훨 제대로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연말까지 2차례 금리 인상 적절하다, 이런 멘트를 날려줬고, 영국 영란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노르웨이 중앙은행 등은 금리 인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에 더 우려점을 키우는 것은 미국의 상업 부동산 리스크와 이로 인한 은행 추가 파산 가능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통해서 나름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올해 미국 은행들의 추가 인수합병 소식이 있을 것이긴 한데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소규모 은행에 집중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리스크가 오피스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추가로 무너지는 은행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광범위한 은행 위기를 촉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소 문제가 생기겠지만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멘트의 포인트 지점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광범위한 시스템 위기는 아니더라도 위기는 다시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커지면서 상업용 부동산이 끼고 있는 은행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60% 이상이 중소형 은행이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커진다라면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를 못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찾자라면 정부는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맥락을 뽑아내자라면 바이든 경제팀 경질 1순위로 거론된다라는 월가의 루머에 재무장관이 직접 대응했다 정도,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막판까지 정말 일을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은 것 같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임기 막판에도 경질 직전까지도 골 때리는 상황을 추가로 더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옐런 장관 화이팅! 증시의 어수선한 흐름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아주 의미 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오르더니 일주일 상승률 16%를 기록했고 무려 31,000달러를 돌파해내면서 올해 최고 가격을 확인해줬습니다. 사실상 약세장은 끝났고 새로운 강세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과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62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2년 최고 수준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51%대 중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31,0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겪고 있지만 황소들이 잘 방어하고 있다라면서 돌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1,000달러 위로 가격을 유지해주면 32,400달러 이후에 40,000달러 부근의 주요 저항을 향해서 랠리할 수 있다. 27,561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상승했고 RSI도 과매수 영역에 있어서 황소 세력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가격이 다시 28,500달러 아래로 빠지게 된다라면 이 같은 강세 전망은 무효화된다. 이후에 비트코인은 31,000달러에서 24,800달러 그 사이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캡틴 파이빅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황소들은 38,000달러로 나아가기 위해서 31,600달러 주요 저항을 돌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보면 31,600달러 부근에 견고한 저항 라인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차트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딱 이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살짝 빠질까 말까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아예 비트코인 약세장 끝났다 이렇게 선언적인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 포물선형 랠리가 나와서 포모가 생길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매수 유입이 많이 늘긴 늘었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USDT 도미넌스 차트를 기준으로 알트코인 랠리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USDT 도미넌스 주간 차트를 보면 이미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됐고 다시 말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토치 RSI 역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3년 동안 이런 상황 5번 가운데 4번은 알트 시즌으로 이어졌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USDT 도미넌스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관망세를 보이면서 거래소에 때려박아놨던 USDT 자금이 알트코인 유입세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알트 불장, 강세장이 올 때가 됐고 제대로 올 가능성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무척 흥미로운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요즘 유럽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그리고 CBDC와 관련해서 여러 의미 있는 소식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소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랑스 은행 카세이시스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크레딧 아크리콜의 운용자산 수탁은행 카세이스가 이번에 프랑스 금융시장 감독청으로부터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획득을 했습니다. 카세이스는 이미 4조 9,6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수탁하고 있고 지난 2021년부터 암호화폐 커스터디 솔루션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강세장 절정 전후로 새로운 비전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고 새로운 강세장 진입 시점에서 사업 확장을 제대로 한다는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카세이스는 BNP 파리바가 합작 투자 형식으로 돈을 넣은 곳이기도 한데 참 재미있는 것은 BNP 파리바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코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리플이 무려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00억 원 넘는 돈을 한 방에 현금으로 때려박아서 인수한 바로 그 메타코입니다. 그러니까 카세이스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라이선스를 승인받았다는 것은 유럽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이 이제 확장될 가능성을 더 높이는 부분이고 그렇게 세력과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은 부분이 되는 건데 카세이스의 주요 투자자인 BNP 파리바는 이미 메타코를 통해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근데 메타코의 주인은 리플이다. 앞으로 유럽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력급 자본과 리플의 연계성,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짙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도출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대박 상황 하나가 더 확인이 된 겁니다. 메타코 인수 당시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지난 1년 동안의 거래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해고하는 상황에 직면한 시점에서 이번 메타코 인수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한다. 이건 또 리플의 포지션이 강력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것이라는 신호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멘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리플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을 가치가 있는 회사였나?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번 카세이스의 커스터디 승인으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코는 2015년 설립 이후에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보관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시티그룹,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이런 세력급 수준의 자금을 굴리는 거대 금융기업들이 고객입니다. 모두 국경 간 송금과 관련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리플이 왜 이런 타이밍에 큰 돈을 때려박아서 그것도 현금으로 메타코를 인수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메타코 인수와 관련해서 리플에게 축하한다 이렇게 공개 광고까지 했던 부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긋지긋한 이 소송 이슈만 지나가면 리플의 비전 꽤나 강력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역시나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CBDC 발행을 놓고
중앙은행의 의무다라고 밝힌 부분 역시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프랑스와 발레로이트 갈하우 총재는 CBDC 사용 여부는 선택사항이지만 전자상거래 중앙은행 자금 사용을 허용한다라는 이점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유로와 관련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도 덧붙이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에서 뭔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의미 부여가 가능한 부분은 지금 지구상에서 CBDC 구현과 관련해서 가장 최적화된 민간 기업이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 이건 바로 리플레저라는 거. XRP 홀더들에게 이 같은 부분이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 싱가포르에서 또 한 가지 더 어마어마한 의미 포인트가 포착이 됐는데, 이건 내용이 좀 많아서 이번 주말 멤버십 번개 라이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 이슈들의 맥락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 멤버십 채팅 공간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의견 공유, 나름의 멘탈 케어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리딩방 컨셉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멤버십 라이브 내용 중 일부를 요약 버전으로 편집해서 전체 공개로 시간차를 두고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 역시 멤버십 전용 컨텐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임원급으로 가입해주시면 멤버십 라이브와 채팅 공간에 모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800원 정도인데 공부에 투자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비용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컨텐츠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지속적인 채널 성장을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